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조선업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분명히 침체된 한국 조선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크루즈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LNG 운반선과 더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선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크루즈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늘다 보니까 최근 선박 건조량이 10년 전 대비해서 대략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이야 워낙 우리나라 조선업과는 관계가 없는 선종이라서 관심도 없고 기사도 적은 편이죠. 오늘은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도 못하는 그림의 떡이자 조선업계의 꿈, 크루즈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굳이 수치 이야기하면서 딱딱하게 진행할 건 아니고요. 이쪽 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로 흐름만 안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루즈선 이야기하기 전에 크루즈선이랑 페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루즈선과 페리의 가장 큰 차이는 페리는 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페리는 한국 출발, 일본 도착 이런 개념으로 이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배인데 반면에 크루즈선은 목적 자체가 이동이 아닙니다. 쉽게 유람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람선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이곳저곳 한 바퀴 쭉 돈 다음에 원래 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크루즈를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기 때문에 출항지, 입항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출발, 도착하는 모항이라는 개념과 크루즈 여행 중간중간에 배가 들리는 기항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페리는 출발지, 목적지가 있는 거고 크루즈는 모항과 기항지가 있는 겁니다. 페리와 크루즈선에 이런 목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페리선은 여객이나 화물 적재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만들어진 선박이고 크루즈선은 배 안에서 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락이나 유흥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간혹 굉장히 큰 페리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 호화 크루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저가 소형 크루즈선보다는 시설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탑승하는 인원수도 많고 이동기간이 길기 때문에 페리선에 오락과 여가시설을 추가해서 일종의 크루즈선의 장점을 일부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보통의 일반적인 페리선은 여객을 주로 태우고 규모가 좀 된다면 자동차에 컨테이너까지 같이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한 번씩 시설 잘 되어 있는 대형 페리랑 크루즈를 혼돈해서 쓰여진 정보들이 있는데 크루즈랑 페리는 시설로 구분하기보다는 노선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른 이동의 목적이면 페리, 목적지 없이 출발지랑 도착지가 같으면 크루즈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나라를 삥 도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는 항구랑 도착하는 항구가 다른 경우도 많은데 항구는 다르지만 국가는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뒤에서 추가로 이야기하겠지만 예전만 해도 크루즈 관광은 진짜 돈 있는 사람만 타는 그런 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해서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크루즈 관광도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TV 예능 프로에서 크루즈선 안에서 일하면서 승무원 체험도 하고 크루즈 관광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는 추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관광객 증가 속도가 많이 더디긴 한 건 사실입니다. 크루즈 관광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편이고요. 아직도 크루즈 관광하면 그거 말만 크루즈지 조그마한 여객선 가지고 크루즈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직도 많고요. 배밖에 안 나오고 크루즈선 안에서만 노는 걸로 아시는 분도 많던데요. 크루즈선 타면 관광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참고삼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루즈선이 출발하는 모항지에서 배를 탑니다. 지중해 크루즈면 지중해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모항지가 될 거고 한중일 크루즈면 한중일 중에서 한 나라가 모항지가 되겠죠. 크루즈선 예약을 해놓은 사람들은 날짜에 맞춰 모항지 크루즈 터미널로 갑니다. 크루즈에 타서 방 배정을 받고 안전교육 받고 나면 배 안에서부터 관광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낮은 등급의 객실이라도 말 그대로 호화 크루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텔 수준의 객실은 됩니다. 좋은 호실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도 있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배 안이 관광지 하나를 옮겨놓은 거랑 다름이 없는데 수영장, 온천, 공연장, 카지노, 쇼핑몰, 오락실 등등 해서 배 안에 있는 동안 다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유료인데 추가 요금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연이나 액티비티 같은 거 스케줄표가 나오는데
배 안에서 놀 때는 그거 보고 어떻게 놀지 생각해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밥이 장난이 아닌데 뷔페식으로 삼시세끼 공짜로 먹습니다. 이미 돈을 낸 거니까 공짜라 하기보다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유료 레스토랑도 있는데 그건 예약을 해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한번 가면 얼굴이 포동포동해지는데 밥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는 이후에 중간 기항지로 움직이고 항해하는 동안 배 안에서 놀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요. 아침쯤 돼서 눈을 떠보면 배가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되어 있거나 항구로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크루즈 타면 배에서만 노는 걸로 아는 분도 계신데 중간중간 정해진 기항지에 들려서 내륙 관광을 합니다. 기항지에 도착해서 나가 놀 건지 배 안에서 놀 건지 그걸 정할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놀 경우에는 패키지로 선택관광 추가요금 내고 놀 수도 있고요. 그냥 자유여행으로 해도 됩니다. 패키지는 아마 선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객을 한 여행사가 준비를 한 걸 겁니다. 일단 패키지 선택 관광을 했다 치고 배 밖으로 나오면 크루즈 터미널에 관광버스가 쫙 있는데요. 패키지 스타일은 지역마다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관광버스 이동이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그 지역 기항지 패키지 관광이 시작되는데 보통 크루즈선의 기항지들이 그 나라의 주요 관광지들입니다. 유명 관광지 가서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하다가 내륙 관광이 끝나면 저녁에 다시 배로 들어와서 또 놀고 먹고 잡니다. 다음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또 그런 식으로 관광하는데요. 기항지 간의 거리에 따라서 배가 어디 안 들리고 이틀 연속으로 항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배 안에서 공연이나 액티비티들이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패턴으로 정해진 일정 동안 배 안에서 놀고 기항지에서 놀다가 다시 출발했던 국가로 와서 관광이 끝나는 이런 형태로 크루즈 관광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번밖에 안 타봐서 각 지역마다 혹은 크루즈 선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크루즈 관광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지중해 크루즈나 카리브해 크루즈는 꼭 한번 타고 싶은데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요즘은 한중일 크루즈, 한러일 크루즈라도 외국 선사에서 호화 크루즈를 운영하는데 한 번쯤은 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루즈 관광이 과거에 비하면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많이 흔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크루즈선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사에서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조선소 순위 나온 거 한 번씩 보면 1등에서 5등 사이에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 들어가 있고 뒤에 이어서 일본 조선소, 중국 조선소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작년에 크루즈 조선소로 유명한 핑칸티엘이라는 이탈리아 조선소가 있는데 일시적이긴 했지만 크루즈선 호황에 힘입어서 수주 잔량 기준으로 세계 3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 관련된 산업은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관광객도 연평균 5-6%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 비중은 미국, 유럽 쪽에 서구권 승객이 절반 이상이고요. 아시아 쪽은 아직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아시아 쪽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러비안이나 카니발 같은 곳에서도 아시아에 투입하는 크루즈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에 그때 한중일 오가면서 영업했던 크루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 크루즈 말고 그냥 페리선 같이 생긴 크루즈로 영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메이저 크루즈 선사들이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나 보는 그런 크루즈선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이라는 게 건조부터 운영까지 생각해보면 LNG 운반선 10배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진짜 고부가가치 선종이라서 세계조선 1위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침 질질 흘릴 만한 선종이기는 한데요. 잘 알듯이 그림의 떡이죠. 사실 크루즈선이라는 게 말은 배인데 따지고 보면 떠있는 호화 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라 일반 화물선 만드는 그런 개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크루즈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자재 조달 부분인데 승객 대다수가 서구권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 취향에 맞게 최고급으로 호텔처럼 꾸미려면 자재부터 대부분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는 고급 제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선사에서 조그만한 내장재 타일 하나까지 어떤 제품 쓰라고 지정해준다고 하는 데 자재 하나하나 전량 수입하면서 제작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납기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물론 설계 기술부터 크루즈선 건조인력까지 전문성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국내에서는 시설 좋은 대형 페리선까지는 건조했었는데 크루즈선은 건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과거에 STX 조선이 유럽의 아커야즈라는 세계 최대 크루즈선을 만들었던 크루즈 전문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우리나라도 크루즈선 건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는데 STX 그룹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딴 데로 다 팔려나가 버렸죠.
그때 조선 경기가 한참 좋을 때 STX에서 크루즈까지 만든다고 해서 주가도 팍팍 오르고 TV에 크루즈선 내세워서 신입사원 모집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삼성중공업도 2008년도 크루즈선 수주 이야기가 좀 떠돌다가 끝났죠. 발주처 자금 사정으로 취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호화 크루즈선 만들어진 적도 없고 사실상 우리 조선업계랑 크루즈선 인연은 딱히 없습니다. 일본은 좀 다른데요. 일본은 실제로 호화 크루즈선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선체에 그려져 있는 무늬가 특이해서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3,000명 이상 탑승하는 그런 크루즈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선을 미쓰비시에서 건조하면서 수업료로 하기에는 너무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배를 우리 돈 1조 정도 되는 가격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손실이 2조 5천억 정도 났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 일을 미쓰비시 쇼크라고 부를 만도 하죠.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 수주를 받아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선박하고는 다르게 선주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운 크루즈선 특성상 객실 설계 단계부터 선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원래 1년 동안 할 설계를 3년 걸려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랑 다르게 크루즈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재는 대부분 수입해야 됐고 그렇게 수입한 타일 하나 시공하는데도 유럽 장인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자재 조달, 납기 관리, 일정 관리가 엉망이 되고 건조 기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안 되는 놈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진다고 중간에 화재 사고까지 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꾸역꾸역 만들었는데 또 시운전 단계에서 주요기기 결함부터 소음 문제까지 터지면서 아주 배 한 척 만든다고 아주 죽어났습니다. 더 문제는 그 수주받은 게 2척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재작년에 크루즈선을 2척 다 최종 인도했는가 그럴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당한 걸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그냥 하단거나 잘하자 하고 크루즈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설계 역량 부족이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 납기 관리 미흡으로 일본 크루즈 건조에서 벌어진 일들이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소들 해양 플랜트 할 때 그때 벌어진 일들이랑 거의 판박이라서 딱히 비웃을 일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양 플랜트 하면서 7조가량 날려먹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크루즈선과 관련해서 이런 악연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기라도 했으니까 크루즈선 건조 능력은 우리보다 좀 낫다고는 할 수 있겠죠. 현재는 일본의 미쓰이 중공업하고 츠네이시 조선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크루즈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다고는 합니다. 크루즈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많은데 중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중국의 크루즈선 관련해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크루즈 관광 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은 나라 하면 그냥 왠지 느낌적으로 중국일 것 같죠. 5년 전부터 중국 내에서 크루즈 관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중국 정부에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자국에서 크루즈선 건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중 무역 마찰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고 실제로 전체 중국 관광 인구 중에서 1, 2%밖에 크루즈 관광 수요가 없다고는 합니다. 이런데도 세계 메이저 크루즈 선사들은 중국 시장의 가능성과 크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중국 정부하고 손을 잡은 게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카니발로부터 중국 노선에 투입할 호화 크루즈선 2척을 수주한 상태고요. 2023년부터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중국 국영 조선사하고 크루즈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작으로 크루즈 선사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크루즈 관광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중국 정부와 손을 잡았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핀칸티에리라는 세계 최대 크루즈 조선소가 이탈리아에 있다고 했는데 핀칸티에리가 중국 조선소한테 조선 프로세스부터 기술 지원, 프로젝트 서비스 지원까지 해주려고 중국 정부하고 같이 합작회사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핀칸티에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돈 때문에 하는 건 맞겠지만 핀칸티에리가 이탈리아 회사인데 이탈리아가 이번에 중국 1대1로 가입국이 됐거든요. 이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현재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크루즈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일본처럼 결국엔 실패하겠지 그런 식으로 무작정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크루즈선 건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럽의 고급 자재 같은 걸 전량 수입해야 되고 서구권 선사 취향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루즈선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서구권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급이라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전량 자재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수주한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크루즈선사가 중국인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인 취향에 맞게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문화와 취향에 맞는 최고급 호텔처럼 만들면 되는 거죠. 고급 자재부터 고급 인테리어 설계 인력까지 중국 자체적으로 국내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일본 상황보다는 유리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도 크루즈 관광 수요만 많다면 외국 선사 입장에서도 한국 문화와 취향에 맞는 그런 최고급 크루즈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자재나 인력도 웬만큼 국내 수급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도 현실적으로 크루즈선 사업에 진출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가 많아지면 호화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선사도 탄생하겠죠. 해운사랑 호텔 체인이 합작해서 만들든지 해서요. 그렇게 되면 관광산업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 늘고 모항지, 기항지 경기 살아나고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소원 이루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일본은 자국 내 크루즈 관광 수요를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크루즈선 터미널에 기항하는 크루즈선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선진국형 관광 산업으로 전방 후방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한국은 올해 4월달 인천 크루즈 터미널 개장한 이후로 크루즈선 딱 2번 왔다고 하는데요. 크루즈 산업과 지역 경제 살리려고 1000억대 투자한 만큼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자국 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돼서 호화 크루즈 운영하는 국내 크루즈 선사까지 생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식품, 레저, 문화 등등 해서 선진국형 관광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이 됩니다.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번 소개드렸던 마이스 산업과 오늘 이야기한 크루즈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라도 계속 관심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캔들스토리 식구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